네, 안녕하세요. 그러면 요번 동영상에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이어서 2.6 금융중개기관의 종류, 유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2.6은 이 각각을 자세히 보기 전에 우선 크게 한번 보면 여기 예금 금융기관들 그리고 어, savings institutions, contractual savings institutions가 있고, 그리고 투자와 관련한 금융중개기관들, 크게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우리가 앞으로 돌아와서 첫 번째로 예금과 관련한 금융기관들을 먼저 살펴보면 가장 대표적인 곳은 바로 은행이 당연히 있겠습니다. 예금을 받아서 그 받은 예금을 다시 그냥 가만히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에게 대출을 해주는 과정에서 수익을 얻는 대표적인 금융기관 은행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은행 말고도 어, 여기 thrift institutions라고 해서 그 밑에 있는 대표적인 뭐 상호저축은행 아니면 신협 같은 것들도 다 고객으로부터 예금을 받아서 그 예금을 또 모아서 대출을 해주는 그런 금융기관들, 그러니까 예금을 다루는 금융기관들, 디포짓을 다루는 금융기관들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여기 첫 번째로 커머셜 뱅크가 있습니다. 뭐냐면 뭐 다양한 종류의 예금을 받고 이제 그렇게 받은 예금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소비자들, 금융 고객들한테 론의 형태로 빌려주고 돈을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금융기관들은 뭐 한 사람한테만 가진 어떤 자금을 한 사람한테 다 몽땅 빌려주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의 고객한테 나눠서 빌려주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렇게 분산 투자, 일종의 은행 입장에서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축은행과 같은 은행 이런 기관들도 예금을 다루는 기관들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뭐 이런 저축은행들도 예금을 다루는 기관들이고 그런데 미국에서는 과거에 이러한 어떤 저축은행들의 어떤 영업이 이렇게 주거용 주택에 대한 대출만 하는 것으로 제한이 되어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러한 제한이 풀렸다라는 것을 그냥 부수적으로 아시면 되겠고, 지금은 뭐 저축은행이나 커머셜 뱅크나 뭐 저축은행을 가도 뭐 신용카드 만들고 체크카드 만들고 대출 다 받을 수 있고 예금도 통장 만들 수 있고 하는 것처럼 뭐 커머셜 뱅크와 이 세이빙스 뱅크의 차이는 사실 크게는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크레딧 유니언,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형태가 신용협동조합을 줄여서 말을 하는 신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용협동조합의 우리나라 풀네임을 영어로 한번 뭐 구글이나 네이버를 검색을 해보시면 그 안에서 코퍼레이티브, 협력적인, 협동적인 요 영어 단어가 들어가는 것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신용협동조합,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같은 것들은 어떤 특정한 직장 아니면 어떤 특정한 뭐 모임, 주로 회사, 어떤 특정한 직장 회사, 그래서 그 회사의 직원들이 주로 이용할 수 있는 새마을금고나 신협 같은 것들이 요 크레딧 유니언의 대표적인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크레딧 유니언들은 이렇게 쉐어, 이거를 주식이라고 해석을 하기는 권리, 수익. 그래서 뭐 1년 동안 그 회사 안에 있는 신협이나 뭐 새마을금고를 운영해서 번 뭐 수익을 배당금으로 그 이제 새마을금고나 신협과 거래하는 고객들에게 이렇게 배당
수익의 형태로 지급을 하는 것이 이 크레딧 유니언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크게 두 번째 카테고리로 세이빙스는 세이빙스인데 계약과 관련한 세이빙을 다루는 금융기관들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을 하면 이게 용어가 너무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어떤 것들이 여기에 해당을 하느냐면 주로 보험사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생명보험이나 화재보험사들. 그래서 여기 생명보험회사나 화재보험 아니면 연기금 같은 금융회사들이 이러한 형태, 이러한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 아니면 뭐 생명보험, 화재보험 같은 그런 회사들도 우리한테 매 달마다 보험료 아니면 뭐 연금을 받아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우리가 어떤 일정한 나이가 되거나 어떤 보험에서 말을 하는 요건이 성립을 하면 이제 그때 돈을 주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계속 돈을 받아서 모으는 과정에서 이제 그러한 회사들도 가만히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불려야 되니까 이제 그 과정에서 그러한 연기금이나 보험사들, 기관 투자자들의 채권에 투자를 한다든지 주식에 투자를 한다든지 뭐 하는 그런 투자를 통해서 이제 모은 자금을 불리게 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첫 번째 생명보험사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삼성생명이나 뭐, 많은 생명보험사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어떤 생명 아니면 어떤 목숨과 관련한 연관된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곳이 생명보험사들이 되겠고요. 보험을 영어로 팔러시라기도 하고 혹은 어떤 표현을 쓰기도 하냐면 플랜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험과 관련해서는 영어 표현으로 팔러시라고 하기도 하고 플랜이라고 말을 하기도 한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고 우리가 매달 보험사에 내는 보험료를 영어 표현으로 이렇게 프리미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보험사들은 우리가 매달 내는 보험료를 받아서 가지고 있다가 가만히 그냥 가지고 받은 돈만 가지고 있어서는 나중에 돈을 요구했을 때 다 못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보험사들 입장에서는 채권이나 앞에서 말했던 모기지 같은 것들, MBS 같은 것들에 투자를 하게 하면서 돈을 불리게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이런 기관 투자자들은 아무데나 막 투자를 해서 돈을 불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특히나 이렇게 언젠가는 꼭 돈이 나갈 거인 이런 회사들은 위험한 금융 상품에는 이렇게 투자를 못하게 막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잘못 투자했다가 보험료 받은 거를 다 날렸어. 그러면 나중에 그 어떤 고객이 보험사한테 보험료 내놔라, 달라, 아니면 청구를 했을 때, 나 돈 날렸다. 이렇게 할 수는 없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위험이 높은 상품에는 투자를 못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험사 대표적인 화재보험 혹은 손해보험사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로 말을 하면 뭐 삼성화재, 뭐 KB손해보험, 뭐 그런 화재보험사나 생명보험사들 그러니까 우리 일상에서 뭐 불이 났다던가 아니면 우리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던가 할 때 청구를 하는 보험사들이 요런 화재보험사나 손보사들이 되겠습니다. 뭐 이러한 회사도 앞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생명보험이랑 마찬가지로 매달마다 보험료를 받아서 나중에 이제까지 계속 불리면서 가지고 있다가 어떠한 특정한 사건이나 사고가 생겨서 고객이 보험료를 청구를 했을 때 그에 해당하는 어떤 계약한 만큼의 보험료를 지급하는 회사들이 요 화재보험이나 손보사가 되겠습니다.
생각을 조금만 하시면 당연히 추측을 하실 수 있는 것처럼 이 앞에서 나왔던 생명보험사들보다는 화재보험이나 손보사가 아무래도 조금 더, 어, 언제 고객이 보험금을 청구할지가 더 불확실하죠. 더 uncertain하죠. 그래서 앞에 생명보험사보다 이 손보사 화재보험사가 좀 더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도록 더 제한적으로만 투자를 하도록 더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유동 현금화할 수 있게 뭐 국채라든지 뭐 그런 상품에만 돈을 투자할 수 있게 막혀 있는 경우가 많고 방금 제가 경제나 금융에서 보수적으로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영어로는 conservative 경제나 금융에서 보수적으로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정치적 성향을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위험을 최대한 덜 테이킹한다. 리스크 테이킹을 최대한 덜 한다. 최대한 안전하게 투자한다. 그런 의미를 말을 할 때 경제나 금융에서 보수적으로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니까 그러한 표현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카테고리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연금, 기금, 뭐 퇴직연금을 굴리는 그런 기관들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그 다음에 뭐 보험사들이나 금융기관들에서 그 개인들이 가입하는 연금 같은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을 하는 것들이 되겠고요. 만약에 그 중에 국민연금이나 아니면은 퇴직연금이라고 하자. 그러면, 계속 월마다 월급에서 떼어서 그 연금, 기금으로 계속 가지고 있다가 이 사람이 퇴직을 하면 혹은 뭐 만 65세가 되는 해부터 뭐 이렇게 돈을 지급을 하는 형태, 연금을 지급을 하는 형태인 금융기관이 이런 형태의 금융기관들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라고 하면 그 근로자의 총 급여의 9%를 국민연금으로 매월 적립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9%를 다 근로자 월급에서 떼는 것이 아니고 4.5%만 근로자 월급에서 떼고 나머지 4.5%는 회사에서 부담을 합니다. 기업에서 부담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매월 근로자의 9%만큼씩을 급여의 9%씩을 연금으로 쌓아놓고 퇴직을 하고 나이가 차게 되면 이제 그 연금 그리고 그 연금에서 생긴 수익을 바탕으로 매 월마다 얼마씩을 연금으로 지급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이러한 것이 세 번째 카테고리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연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카테고리가 바로 어떤 투자 활동과 관련한 금융기관들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금융 투자 기관들이 있는데 앞에서 살펴보았던 이런 CP 같은 것도 그리고 이제 자기가 돈이 필요해서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하기도 하고요. 이런 기관들은 그리고 이런 금융기관들이 대출을 하기도 한다. 뭐 어떤 가구나 자동차나 아니면 작은 기업체 같은 데가 자금이 필요하다고 할 때 대출을 하기도 한다라는 것이고요. 또 일부 금융회사들은 이제 모기업의 사업과 굉장히 연관되어서 있는 기업들이 많죠. 우리나라로 말을 하면 현대차가 있고 그 현대차 계열사 중에 현대카드 캐피탈이라는 회사가 있는 것처럼 미국의 포드라는 자동차가 있고 그다음에 그 포드 자동차를 살 때 할부 금융을 제공해주는 이제 그 포드 자동차의 할부 금융을 제공해주는 자회사가 이렇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의도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삼성전자가 있고 또 같은 삼성 계열사인 삼성카드가 있죠. 그리고 롯데 하이마트가 있고
롯데카드가 있고요. 네, 그러한 어떤 모회사와 굉장히 밀접한 경우가 많은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나오는 뮤추얼 펀드라는 거는 우리가 그냥 더 줄여서 그냥 펀드라고 말을 하죠. 뭐 펀드 가입했는데 손실이 얼마가 났네. 말을 할 때, 그때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다 펀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펀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많은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엄청나게 많이 모아서, 그래서 그렇게 많이 모은 돈을 가지고 펀드 매니저, 펀드 운용하는 사람이 또 분산 투자를 해서 거기서 난 수익을 그 펀드에 가입한 고객들에게 이제 가입한 어떤 금액에 배분해서 그렇게 나눠주는 형태가 뮤추얼 펀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같은 일반 사람이 온라인이나 아니면 은행 아니면 보험사 창구에 가서 가입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펀드를 굴리는 입장에서 운용하는 입장에서는 몰빵 투자를 보통 하지 않고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하게 되기 때문에 위험을 최대한 분산하는 그런 투자를 하게 되고 이렇게 돈을 펀드에 이렇게 납입을 한 투자자 입장에서도 입장 대비 이렇게 기금 이렇게 큰 돈을 운용하는 펀드에서는 주식을 사거나 팔 때 아무래도 뭐 중개 수수료 아니면 그런 어떤 걸 할 때 우리가 마트 가서도 많이 사면 할인해 주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이렇게 큰 어떤 금융 펀드 기관들이 대량으로 주식이나 채권 거래할 때는 수수료 싸게 해주니까 이거는 이렇게 펀드 입장한테도 좋은 거고 그 펀드 가입한 투자자들한테도 좋은 거죠. 그런 장점이 있고 마찬가지로 그 개인이 쉽게 할 수 없을 수도 있는 분산 투자를 이렇게 펀드 입장에서 펀드 운영하는 사람, 펀드 매니저가 다 해주기 때문에 또 장점이 있다. 물론 또 요거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볼 건데 이 펀드도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냐, 채권에 투자하는 채권형 펀드냐, 아니면 그 둘의 혼합형이냐, 아니면 뭐 금이나 뭐 옥수수나 원유에 투자하는 뭐 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냐, 아니면 아예 파생 상품에 투자하는 더 위험한 펀드냐에 따라서 펀드 안에서도 위험도가 나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펀드는 은행에 돈 가만히 넣어두는 것 대비해서는 당연히 위험한 거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머니마켓 펀드 MMF라고 줄여서 말을 하는데요. 요것은 뭐냐면 굉장히 안정적이고 만기가 짧은 금융 상품에 투자하는 펀드가 이 MMF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MMF는 뮤추얼 펀드 중에 만기가 짧고 안전한 금융 상품, 뭐 국공채 같은 거에만 투자하는 펀드가 이 MMF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헤지 펀드라는 것도 들어보셨죠? 이제 우리나라에도 도입된 지가 이제 벌써 몇 년 됐는데 그 주로 돈이 굉장히 많은 분들 아니면 기관 투자자로부터 투자 자금을 모아서 앞서서 우리가 살펴본 뮤추얼 펀드처럼 뭐 주식에 투자하건 채권에 투자하건 뭐 다른 금융 상품에 투자하건 하는 방식으로 어쨌든 펀드로 돈을 굴리는 방식이 이 헤지 펀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미국의 경우에는 전형적으로 1밀리언 달러 이상을 투자를 해야 이제 이런 헤지 펀드에 가입을 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이렇게 돈이 많은 분들이기 때문에, 금융 당국, 정부 입장에서도 그냥 일반 뮤추얼 펀드, 이런 뮤추얼 펀드나 머니마켓 펀드에 대해서는 상당히 규제를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헤지 펀드는,
이런 헤지 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정도면 이런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 혹은 금융 지식이 충분히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기 때문에 앞서서 나온 뮤추얼 펀드나 머니마켓에 대비 훨씬 규제를 적게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죠. 뮤추얼 펀드나 머니마켓 펀드에 내가 투자해서 가입했으면 뭐 매 달마다 그 펀드가 얼마에 어떻게 운용했고 뭐 어떤 종목들을 보유했고 펀드 매니저가 누구고 운용사가 누구고 수수료가 어떻게 됐고 매월 공시를 해야 되고 하는데 헤지 펀드는 그렇게까지 정부가 규제를 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러한 헤지 펀드들도 어떠한 금융 상품에 주로 초점 맞춰서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뭐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헤지 펀드,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헤지 펀드, 그다음에 뭐 통화에 주로 투자하는 헤지 펀드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인베스트먼트 뱅크라고 나와 있고 미국에서는 투자은행이라고 하고 줄여서 IB라고 하고 우리나라 형태를 말을 하면 보통 증권사를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기업이 주식이나 증권을 발행을 하려고 할 때 도와주는 업무를 하게 되는 거고 이제 그러한 업무를 이런 IB들은 언더라이팅을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주식이나 채권을 고객들한테 시장에 팔 때, 발행할 때 이런 도움을 주는 역할을 바로 이런 IB들이 한다. 한편으로는 기업의 어떤 M&A를 하거나 어떤 그런 역할을 할 때에도 이런 IB들이 회계법인, 세무법인, 로펌과 같이 들어가서 기업 M&A 역할을 도와주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뒤에 그 테이블 3와 테이블 4는 지금까지 우리가 2.6에서 살펴본 금융기관들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한 것이고 이제 또 추가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도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동영상 조금 길어졌는데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